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직을 측정하는 기구가 따로 있어요. 텍스트 어널라이저라고 해가지고 장비가 따로 있는데 이게 요즘은 좀 많이 좀 분화가 돼가지고 식품마다 좀 분화를 시켜서 해요. 예를 들어서 떡 같은 종류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과자 같은 경우, 쿠키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좀 막 물성이 있는 젤리 정도는 아닌데 좀 끈적끈적한 액체를 측정하는 것도 이 텍스트 어널라이저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했던 그 방법하고는 좀 다르게. 앞에서 했던 거는 주로 이제 점도, 점조도 또는 반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힘을 가하는 정도로 표시를 하긴 하지만 비유해가지고 그 장비를 발명한 사람, 개발한 사람의 그 힘의 단위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을 했었어요. 네. 오늘 이제 조직감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식품에 관련해서 조직감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기계적 특성으로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조금 아셔야 돼.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경고성이라고 해서 하드니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경고성 또는 경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경도는 얼마만큼 단단한가, 단단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에시브니스 해가지고 나와서 두 번째 거는 응집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포인터가 되나 모르겠다. 네. 응집성 같은 경우에는 코에시브니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코에시브니스를 나타내는 게 주로 식품의 종류마다 한 3가지 정도로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브리틀리니스에도 이게 깨짐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추이니스 해가지고 씹힘성, 검니스 이거는 씹기는 씹는데 목으로 넘겼을 때 이거 고체나 반고체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그 응집성의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크게 분류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점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항심이야.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네? 점성이라고 하는 비슷했어요. 또 요구르트나 식품으로 친다면 이런 것들도 다 이 텍스트 어널라이저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점도계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점성을 측정을 할 때 분석이 가능하다. 자, 스프링미니스라고 하는 건 탄성, 얼마만큼 통통통통 튈 수 있느냐. 탄성이 주로 이제 식품으로 치려면은 겔이 들어간 젤리 같은 거겠죠. 하리보 같은 그런 젤리가 가지고 있는 탄성. 그 다음에 접착성 아니고 점착성. 이게 접착성이라고 하는 거는 딱 붙어서 안 떨어진 게 접착이고, 점착성이라고 하는 거는 포스트잇처럼 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약간 끈적이는 정도를 점착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시브니스라고 해가지고 위에 응집성하고 살짝 헷갈릴 수 있어. 식품에 따라서 코에시브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제시브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2가지가 좀 분류가 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위에 응집성이라고 해서 표현되는 게 있고 점착성이라고 해서 표현되는 게 있으니까 각각 식품이 뭘 분석하냐에 따라서 이거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점착성이겠지라고 해가지고 아래 거를 쓴다든지, 여기서는 절대 코에시브니스가 나올 수 없는데 들은 게 이게 그거라서 응집하는 거니까 아마 이거겠지 하고 쓰면은 약간 식품도 안 나왔어 이렇게 질문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용어를 쓰셔야 돼. 한 번 더 확인하고 쓰라는 얘기야. 다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자, 일단 경고성이라는 건 아까 단단한 정도라고 했죠. 무르다, 굳다, 단단하다 또 표현하면은 무르다, 굳다, 단단하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를 표기할 때는 그냥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경우는 한글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어떤 특허를 낸다든지 공식적인 데이터로 할 경우에는 다 영어로 표현을 해야 돼. 이게 전공 용어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런 것들 단단하다를 하드, 소프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부스러진다, 빠스러진다, 바스러진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부스러진다, 크럼블리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깨부서지는 거야. 깨부서지는 거를 브리틀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주로 이제 디스킨류 같은 경우에는 좀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바스러져서 원형을 회복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경도가 좀 바스러지는 정도가 좀 다른 게 뭐 있을까? 과자 종류에서도 스낵류 같은 경우는
이제 깨부서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부스러진다는 안 하죠. 쿠키 종류 수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약간은 수분이 좀 스낵류보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튀김류는 아니고 뭐 굽기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물성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하다, 쫄깃하다, 질기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검성에서 검리스를 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검성에서는 바삭바삭하다, 거칠다, 풀 같은 성질이다, 고무질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고무질이라고 하는 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껌을 씹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말캉말캉 하는데 씹어서 넘기기에는 약간 불편한 정도의 반고체 상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성을. 그 다음에 묽다, 진하다, 되직하다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점성을 표현합니다. 주로 이제 요구르트냐 아니면 떠먹는 요구르트냐 아니면 물성이 굉장히 약한 게 맛있는 요구르트냐. 그 다음에 그린 요구르트라고 해가지고 좀 꾸덕한 요구르트 나오죠. 그런 요구르트 종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되직하다라는 정도는 약간 꾸덕한 그린 요구르트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성은 스프링니스라고 표현할 건데 탄력이 있다, 탄력이 없다 정도를 얘기하는데 흔히들 이 스프링니스는 앞에서 엘라스틴 뭐 화장품 광고에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엘라스틴이라고 해가지고 단백질인데 탄성을 유지하는 물질이 이제 피부에 들어있죠. 이게 뭐 화장품 광고에서 묶어 말해가지고 김혜수씨가 한번 나와주겠죠.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그 조직 자체가 탄성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엘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끈거리다, 찐득거리다, 끈적거리다를 접착하고 다르게 점착성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많이들 헷갈리는 거는 음집성하고 점착성이에요. 둘은 어떤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육안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서는 어떤 물성을 갖는지를 데이터를 표현할 건데 뒤에서 자주 볼 거예요.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자, 텍스트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장비는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물성 분석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원문에다 제가 이렇게 링크 걸어준 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영어로 된 거였고 좀 전에 찾아보니까 한글로 된 게 있길래 이제 이렇게 다시 붙여왔거든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유튜브 따라가면은 이렇게 갑니다. 자, 물성 분석기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찾아보시면 음악만 흐르는 거기 때문에 설명할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지난 시간에 점도 측정할 때도 봤을 텐데 여기에 있는 이 장비를 이 부품만 갈아서 끼울 거예요. 이걸 프로브라고 얘기해요. 얼마만큼 얘가 민감도 있게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과자에 깨지는 걸 측정을 할 거냐 아니면 요구르트의 점성을 측정할 거냐 아니면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도를 측정 또는 탄성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도구만 바꿔서 측정을 해요. 이 도구.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거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 도구는 밑에서 압축하는 거고 여기는 어떤 액체 식품에 대한 점도를 측정할 때는 요것만 바꿔서 쓸 수 있게 되고 본체는 이거 하나예요. 본체 하나에다가 컴퓨터하고 연결이 있어가지고 이 시그널을 컴퓨터가 읽어드립니다. 펀칭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뚫는 힘도 나오고요. 뭐 떡이나 뭐죠? 이게 약밥? 이런 거에서 자르는 데 들어가는 힘. 압출했을 때, 눌렀을 때 다시 끌어올리는 힘. 그 다음에 초콜릿 눌렀을 때 얼마 만에 휘어지고 끊어지는 힘. 늘어나는 힘. 이렇게 됐을 때는 누른과 동시에 그래프로 받을 수가 있어요. 시그널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호가 나타납니다. 자, 과자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깨져버리는 성질이 있고 여기는 프로브가 다 다르죠. 눌러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끈적끈적한 점착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건데 데이터 해석하는 걸 좀 외우셔야 돼서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런 면적이라든지 어떤 높이가 가장 높다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까지는 시간이 얼마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한 정도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합인이 돼요. 이렇게 출력이 돼가지고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고 다르게는 이용 정도에 따라서 A와 B 값을 곱해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실험자가 어떤 데이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쓸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것이 텍스트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물성 분석기예요. 네, 앞에 점도계하고 좀 다르죠. 네. 직감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보통 이제 텍스트 어널라이저를 저희 센터에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뭐 부클에도 있고 한시경에도 있고 가지고 있어요. 조직감을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기본이 되죠. 보면 오기 전에 이제 조직감에 관한 논문들을 좀 찾다 보니까 주로 대부분 이거를 해서 논문화시키는 것들은 밥이나 국수나 김치, 탄수화물들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젤리나 이런 것들이 좀 식품 쪽에서는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좀 나올 수는 있어. 주로 이제 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기능성 밥을 만들었다 아니면 기능성 쌀을 만들었는데 각각마다 쌀에 들어있는 성분의 종류가 틀릴 수 있고 또는 여기에 염분을 소금이나 당이나 요즘 뭐 당 대체를 해가지고 스테비아 많이 쓰는데 그런 거를 첨가를 했을 때 얼마만큼 물성이 달라지느냐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밥에서는 주로 밥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하드니스나 브리틀 검니스라고 하는 거는 깨짐과 검성 이런 게 있어서 씹힘성을 얘기하는 거고 씹힘성과 비슷하게 슈니스도 약간 그 계통의 얘기를 하는데 느낌이 조금 살짝 달라요. 이게 걸쭉한 밥이냐 아니면 좀 단단한 밥이냐 좀 다르게 있고 스프링니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시니스 요거 정착성 있었습니다. 파티클 사이즈, 모양, 그 다음에 수분 함량, 그 다음에 지방 함량 요 녀석들이 전체적으로 조직감을 나타내는 일부의 표현이다. 그래서 어떤 밥을 내가 기능성 밥을 만들었어 아니면 기능성 쌀을 개발을 했어. 우리 개발은 안 하겠지만 기능성 원료 또는 기능성 쌀을 가지고 어떤 밥을 만들어서 내가 팔려고 해. 즉석밥이나 이런 거. 그랬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밥하고 얼마만큼 이런 강도나 식품성이나 이런 거 차이가 있을까라고 분석을 하겠지. 데이터 품질관리사들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걸 위해서 쓰죠. 그러니까 연구팀에서는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치? 품질관리사는 그 새로운 제품과 기존의 제품이 다른지 안 다른지를 비교하려기 위해서 쓰겠죠. 그죠? 부서에 따라서 국수나 김치에서 이 텍스처를 표현하는 이런 요소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자,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페이지는 여기에요. 실험법은 이제 앞에서 지금 텍스처 어널라이저가 이제 어떤 조직감을 측정을 했을 때 이 신호를 뭐가 받았냐면 컴퓨터가 받았어. 그지? 그 프로그램이 얘네들을 받게 되죠. 자, 그렇게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래프의 양상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바이트라고 되어 있어. 2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누르는 2번 실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조직감. 근데 예를 들어서 과자 같은 경우는 어때? 한 번 딱 눌러버렸어. 그러면 그래서 깨져버려서 2바이트 실험이 안 돼요. 근데 떡 같은 종류는 이런 2바이트가 가능해요. 주로 이제 2바이트 실험을 하는 경우는 언제 경우냐면 약간 끈적끈적해가지고 점착성이 있는 물질들을 측정할 때는 2바이트 실험들을 합니다. 깨짐성이 없는 것들은 2바이트 실험이 가능하다. 두 번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누르는 실험을 2바이트 실험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한글로 해석하다 보니까 2바이트를 첫 번째 시름, 두 번째 시름이라고 표현을 했어. 자, 여기부터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그 Y축에 해당이 되는 데는 이제 힘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죠? 왼쪽은 힘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가 뉴턴으로 표현이 되거나 킬로그램으로 표현되거나 그램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킬로그램 코스, 그램 코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나 장비에 따라서 뉴턴으로 표시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의 강도는 힘이라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이하고 혈축의 길이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 경도가 있습니다. 자, 경도는 앞에서 하드니스라고 얘기했어. 그치? 이렇게 경도를 얘기할 때 여러 피크들이 나타나는데 한번 빡 눌렀다가 다시 또 이게 빡 눌렀다가 들어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투바이트의 경우에서는 경도가 두 개가 나타나. 여기서 경도는 가장 높은 피크를 얘기해. 그죠? 그래서 하드니스라고 해서 원형의 변형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힘. 변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젤리 같은 거나 떡 같은 경우도 어때? 갓 만들어낸 가래떡을 가져왔어. 이건 원형이죠. 원형을 한번 빵 눌렀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원형을 변형시키는데 드는 힘. 이게 누르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경도라고 하는 거가 두 번 나올 수 있는 거는 투바이트 실험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젤리 모양 잠깐 봤을지 모르겠는데 젤리 같은 경우만 해도 얘가 잘라보는 힘이 별로 없는 하리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누르고 나면 찌그러져요. 그치? 투바이트 실험에서는 경도가 어쩐다? 처음 경도보다 낮죠. 이해되세요?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랐다가 한 번 더 눌러.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한 10cm짜리 이렇게 됐다가 누르니까 조금 찌그러졌어. 그걸 다시 한 번 또 누르니까 일반적으로 투바이트에서는 처음에 찍었던 경도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에 피크에서 가장 높았던 거를 이 물질의 경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래프 첫 번째 압축 과정의 맥시멈 피크를 우리가 경도라고 한다. 투바이트 경우에서는 경도가 두 번 나타날 수 있다고 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코에시브니스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물체가 있는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 버티는 힘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응집성하고 저기 밑에 어드헤시브니스 부착성, 접착성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시면 이 둘의 차이는 어드헤시브니스보다 클 경우에는 프로브에 샘플이 묻어나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 응집성. 하나는 점착성을 얘기를 하는데 접착성, 점착성인데 접착성이라고 했네. 그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점착성이 맞아요. 자, 어쨌든 두 값에서 이게 프로브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장비에서 어떤 거였냐면, 아까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브라고 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그죠? 측정하는 여기가 이제 센서가 있는 거예요. 힘을 눌렀을 때 여기도 이게 프로브예요. 그러면 얘가 이거를 이 젤리를 이렇게 눌렀어. 눌렀을 때 여기에 묻어나오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를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클 경우 프로브의 샘플이 묻어나지 않은, 여기는 요거보다 클 경우에 프로브의 샘플의 일부가 묻어나오는. 자, 즉 점착성이 응집성보다 큰 경우, 점착성이 응집성보다 큰 경우 프로브에 물질이 묻어 나온다. 그죠? 달라붙는 끈적끈적한 정도가 더 크다. 숫자가 클수록. 근데 수치는 나타내는 건 좀 달라요. 여기 에어리어 2, 에어리어 1 있거든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찍힌다고 했어. 그래프가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니까 첫 번째 경도가 두 번째 경도보다는 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경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 해당이 돼. 그래서 길이에 해당이 돼. 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차이로 해서 경도를 표시하는 거고, 자, 이쪽의 면적, 그 다음에 이쪽의 면적, 여러분들도 적분을 하라고 하지 않아. 기계가 다 해줘. 면적 1이 있고 면적 2가 있어. 첫 번째 눌렀을 때와 두 번째 눌렀을 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면적 있죠. 이쪽의 면적과 이쪽의 면적의 비를 나타낸 것이 응집성이야. 뭘로 나누냐면 두 번째 면적을 첫 번째 면적으로 나눠야 돼.
자, 두 번째 면적이 첫 번째 면적보다 일반적으로 어떨까요? 작겠죠? 그치? 그러면은 면적 2를 면적 1로 나누기 때문에 이거는 1보다 어쩐다? 역시 작게 데이터가 나온다. 근데 잘못해가지고 팀장님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얘가 1보다 크게 나온 거야. 그럼 반대로 나눈 값으로 썼을 수도 있겠지. 그쵸? 데이터를 이제 이 데이터가 엑셀 데이터로 전환을 하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쫙쫙쫙 나와요. 자동 계산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고정값에서 살짝살짝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잘못 계산돼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줘야 돼. 면적 2바이트 실험에서 면적 2를 면적 1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응집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응집성이 나오려면 면적 1과 면적 2가 다 있어야 돼. 그리고 과자 같은 경우는 어쩌요? 한 번 빠졌는데 두 번 누를 게 없지. 네? 그런 경우는 재고 싶어도 응집성을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면적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탄력성 볼까요? 탄력성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자, 이게 탄력성, 스프링리스라고 하는 게 통통 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처럼. 자, 이게 엘라스티라고도 하는데 변형된 샘플이 힘이 제거된 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부의 탄력성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외우시면 돼. 이 스프링리스라고 하는 거는 자, 표현하기를 첫 번째 그래프의 원점에서 피크까지의 시간, 두 번째 그래프의 절편에서 피크까지의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2바이트 실험의 경우에서는 시간이 1도 나오고 시간이 2도 나와요. 그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때는 어떤 값을 쓰냐면 시간 1을 쓰지 않고 시간 2를 쓸 거예요. 2바이트에서. 근데 내가 한번 딱 측정을 하고 이게 완전히 뭉거져 버렸어. 그럼 두 번 2바이트가 안 되거든요. 올라갔다 다시 누르는 힘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아쉽지만 탄력성은 어디로 보냐면 시간 1로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살짝 나오긴 했는데 탄성을 측정할 때 탄성은 어디에? 시간 2에 비례한다. 자, 시간 2로 첫 번째 그래프의 원점에서 피크까지의 시간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거는 두 번째가 없을 경우에 2바이트 실험이 아닐 경우에는 시간 1으로 대체할 수 있다. 탄력성. 그 다음에 이제 어드헤시브니스, 부착성. 얘는 샘플과 프로브가 떨어지는 데까지 필요한 힘. 이게 뭐냐면, 자, 얘가 한번 눌렀어. 내가 아까 하리보 같은 그 젤리를 눌렀어. 이렇게 눌렀다가 얘가 따라 올라올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안 따라 올릴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떡은 어떨까? 떡. 가래떡. 가래떡 한번 누르면 딱 올라올 때 얘가 따라 올라와, 안 올라와? 따라 올라오다가 중력과 속도 때문에 툭 하고 떨어지겠지. 네, 그때 그거를 점착성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샘플과 프로브가 떨어지는 데까지 필요한 힘을 얘기하고 이 크기는 첫 번째 바이트에서 네거티브 폴스 에어로가 나타납니다. 즉 어디냐면 아래쪽으로 가는 요 면적이죠. 면적 3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점착성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면적값이에요. 면적값인데 힘으로 표시해요. 자, 그럼 식품에 따라서 이 면적 3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점착성이 있는 거는 있겠지만 점착성이 없는 물질은 이 면적 자체가 나타나지 않아. 알겠죠? 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식품류의 조직감하고 관련 있는 거, 바삭한 과자, 쿠키, 아니면 떡, 밥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가면서 한번 어떤 데이터를 있는지 보시면 돼요. 자, 네거티브 폴스 에어라는 거는 아래쪽 면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파쇄성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의 브리틀리니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첫 번째로 나타내는 중간 피크. 파쇄성은 어디에 있냐면요. 중간 피크 요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 해당이 됩니다. 힘에 해당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파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 자,
제가 그린 요 그림,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여기에는 경도는 있으나 뭐는 없다. 네? 경도는 있으나 파쇄성은 없어요. 자, 경도는 이게 경도값일 거고요. 파쇄성이 없어요. 파쇄성은 중간 경도보다는 낮아야 되고, 경도보다 분명히 낮아야 된다. 경도보다는 낮아야 되고, 이렇게 튀는 값을 파쇄성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크니까. 근데요? 파쇄성. 파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파쇄성. 자, 샘플에 따라 이 성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힘성. 스윗니스라고 해가지고 식힘성은 고체 상태의 샘플을 삼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성질. 고체 상태의 샘플을 삼킬 수 있는 성질을 만드는 성질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딱딱한 거로 생각하신다면 한 6% 정도 생각하실까? 껌은 아니고 6% 정도. 이때는 검니스하고 스프링니스 값을 곱한 값을 사용해요. 자, 앞에서 검니스는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13에 검성 해가지고 검니스 나와있죠? 검성은 반부채 상태의 샘플을 삼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성질. 여기 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하니까 데이터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검성은 위에서 구한 경도값하고 응집성 값하고를 곱합니다. 경도값하고 응집성 값을 곱합니다. 자, 앞에서 경도는 힘으로 나타낼 거니까 경도를 H라고 하고, 코에시브니스는 뭐였냐면 면적을 곱하는 거였기 때문에 A2를 A1으로 나눈 면적값을 그대로 곱해. 이게 약 0.7도 나올 수 있고 0.8도 나올 수도 있고 0.9도 나올 수 있어. 왜? A2가 A1보다 작을 거니까 거기에 경도값이라고 하는 걸 곱해주니까 1보다 작은 값을 곱하니까 검성의 값은 경도의 데이터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제가 농담 하나 보여드릴 텐데, 보통의 이제 하드니스 같은 경우는 몇천 단위예요. 단위 자체가 몇천 단위로 표현이 되고, 나머지 값들은 무엇으로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곱하다 이러다 보니까 0. 몇 단위로 나타날 거예요. 데이터 차이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검성이 구해지면 그 검성에다가 다시 위에서 구한 탄력성의 값을 곱한 것이 식힘성이에요. 식힘성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자, 하드니스의 A2에 A1을 나눈 값을 곱하고, 스프링니스니까 원점에서부터의 시간을 곱해야 돼요. 시간. 이 시간도 시간 1이 아니라 시간 2를 곱해줘요. 식으로 표현한다면 누가 그러냐면 식힘성이 그렇다는 거고, 데이터에서 그 다음 스트링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링리스는 스프링하고 좀 달라요. 스트링 치즈 그런 거 있죠. 요즘 스트링 치즈 있죠. 어떠한 물질들이 서로 엉키고 뭉치려는 성질. 스트링 치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찢어서 먹잖아. 그죠? 스트링 치즈 이렇게 좀 길다라나 해서 마치 육포처럼 이렇게 찢어서 먹는데 이렇게 잘 절단이 안 돼서 그런 성질이 있죠. 서로 엉키고 뭉치려는 성질을 스트링리스라고 하는데, 이 스트링리스는 위의 그래프에서 면적 3가 나타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스트링리스. 결국 뭐야? 면적 3가 나타나지 않으면 스트링리스조차 발생할 수 없다겠죠. 스트링리스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점착성이 있는 물질에서 측정을 할 경우 서로 옮겨 붙으려고 하는 거니까 각각의 성질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래떡을 하나 제조를 했어. 이게 뒤에 데이터 보여주겠지만, 가래떡도 왜 엄마들이 설날에나 이럴 때 가래떡을 뽑아왔는데 어떤 건 되게 쫀득쫀득하고 먹었을 때 어떤 건 되게 퍼석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딱 끓는 물에 넣자마자 확 퍼지는 떡국떡이 있고, 끓는 물에 넣었어도 그냥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떡국떡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하는 여러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
물론 냉동 떡이나 이런 거 판매하는 데긴 하겠지만 뭐 CJ도 할 수 있고 플루몬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래서 한번 보고 갈게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애지간히 다 됐고 제품 개발실에서만 일부만 하지 그걸 굳이 논문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저장 기간에 좀 다르긴 하지만 2016년도 자료긴 한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가래떡에 대한 물성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위에서는 압출 성형 한 번 빼고 다시 또 그거를 다시 또 집어넣어 두 번 빼고 다시 또 빼서 세 번째 뺀 것까지 실험을 했대요. 어떤 건지 하시겠어요? 가래떡이 쫙 빠져나왔어요. 그걸 다시 뭉쳐가지고 기계에 다시 집어넣어. 그럼 다시 집어넣고 뺄수록 얘는 좀 단단해져. 한 번만 빼서 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방앗간에서 가보면 두 번은 빼야지 좀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자주 이렇게 뺄수록 탄성이 증가한다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세네 번 하게 되면 이제 너무 질겨져가지고 떡이 단단해져가지고 못 씻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는 실험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압출 성형의 횟수 가지고 실험을 한 거여서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자, 떡을 쪄가지고 떡국떡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국이나 쌀이나 밥이나 이런 종류에서는 이 자체에 들어있는 수분 함량 자체가 조직의 물성과 많이 관련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분도 재고, 색도도 재고, 뒤에서 이제 색도도 할 건데 색깔도 재고, 그다음에 조직감이라고 하죠. 텍스처 어널라이저 있죠? TA, XT2라고 하는 거는 장기 이름이에요. 텍스처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물성 측정기를 이용해가지고 텍스처를 분석했다라고 하면은 TPA를 분석했다 그래요. TPA는 약어로 텍스처 프로파일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TPA 분석 이렇게 얘기하면은 넌 TPA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넌 어떻게 먹을 수 있어? TPA는 조직감 측정하는 분석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조직감 측정 항목이 뭐뭐를 했대요? 이것처럼 하드니스 경도, 그 다음에 어드시니스에서 부착성, 그 다음에 응집성도 했어. 둘의 관련이 누가 묻어 나오면 뭐가 좀 더 했었지? 코에시브니스하고 어드시니스는 좀 관계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탄력성. 스프링니스가 있으면 어쩌려고 한다고? 위에 있는 어드시니스가 없으면, 부착성이 없으면 탄력성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지? 가깝다 연관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시핀성. 자, 가깝다 어떻게 계산을 했었는지를 앞에 필트몰하고 같이 보시면서 생각을 해서 데이터 들어갑시다. 자, 테이블 1에 있는 거는 앞에서 이제 이 장비의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텍스처 어널라이저라고 했어요. 텍스처 어널라이저를 할 때 각각의 분석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 틀려져. 객관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프리테스트 스피드 해가지고 얼마 간격으로 힘을 누를 거냐, 시간 얼마 누를 거냐를 다 세팅할 수가 있어. 테스트 스피드,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는 스피드, 얼마만큼 회복력을 줄 거냐, 80%로 누를 거냐. 이거는 80%라고 하는 거는 내가 힘을 줄 때 80% 힘으로 줄 거냐, 50%만 눌러지게 할 거냐, 10%만 눌러지게 할 거냐. 80%만 80% 눌러지게 했다는 거는 엄청 세게 누른 거다. 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누르진 않는데 얘 80%로 눌렀대. 얘 맨 처음에 20cm면 어느 정도? 2cm가 될 정도로 눌렀다는 얘기야. 네? 80% 눌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프로브 타입이죠. 계속해서 프로브 얘기하는 것처럼 프로브가 똥은 것도 있고 막 뾰족한 것도 있고 좀 넓적한 것도 있고 그래요. 각각 다 측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브의 직경을 표시합니다. 35mm 정도. 35mm면은 35mm 3cm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3cm 정도의 직경을 가진 프로브로 눌렀다는 거야. 아까 젤리 이렇게 눌렀던 거 넓적한 거 보이시죠? 그 정도로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돼. 닿는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얘 강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것들에 일부에 해당해요. 이 데이터가 없다, 이 데이터 없이 가져갔다 그러면 혼나. 얼마 눌렀는지도 모르고 이 데이터 어떻게 모를 거야. 그래서 다음 볼게요. 자, 이건 조금 여담인데 통계에 대해서 대학교 와서 통계 수업을 들어본 사람 손. 나는 좀 실험 통계를 좀 들어본 적 있다. 손. 없어요? 이렇게 난이도 조절하려고. 없어요? 통계 수업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면 과목 중에서? 원찬 씨 안 들어봤어요? 시험과 하니까. 아 들어봤는데 잘 못해서. 들어봤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아요? 본인? 정규분포? 네? 기억나는 건 정규분포. 정규분포? 분산분석 들어봤어요? 들어본 거. 들어본 거 같아요? 시험과에서는 없어요?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SPSS라고 하는 통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옛날에는 SAS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지? 되게 유료 프로그램이고 과학계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유료화 시켜가지고 전국대에서 안 사줘서 비싸요. 근데 SPSS는 사회과학 쪽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분산 분석에서는 그냥 가볍게 쓸 수 있어. 그래서 SPSS를 살짝 이거 기반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통계학과에서는 통계학과 학생이 없으니까 통계학과에서는 얘네들이 별 재미가 없어. 통계학과들은 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자꾸 그걸 응용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SPSS나 SAS 같은 경우는 좀 고정화된 툴을 써. 그래서 학교에서 얘도 안 사요. 좀 오래된 버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깔릴라나 모르겠다. 그런 내용에서 이제 벙칸 사후 검정 이런 식으로 통계 처리가 어떤 데이터를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통계 처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강제로라도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좀 두렵긴 하다. 제가 하는 수업에는 발효식품학도 그렇고 다른 수업에도 통계를 살짝씩 얘기해 주거든요. 왜냐면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통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얘는 평균값하고 표준편차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민 플러스 마이너스 SD라고 하는 거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약자이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표준편차를 얘기할 거야. 평균값이나 표준편차는 엑셀만 사용해서도 다 나와. 그런 거에 하려고 해서 통계를 처리하는 건 아니고 지금 색도의 데이터를 갖다 놓은 거고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조직감을 측정을 할 때 요즘은 좀 어떤 것들을 하냐면 파괴하지 않고 비파괴 검사라고 그러잖아요. 떡이나 아니면 커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부시지 않고 원형 자체로 했을 때 이 안에가 어떤 조직으로 변화가 됐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비파괴 검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현미경 사진처럼 찍어요. 우리가 이제 신체로 엑스레이 한번 스캔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캔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얼마나 두 번째 뺀 거와 세 번 뺀 거와 네 번 뺀 거가 조직이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파괴 검사를 해가지고 요즘들은 좀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농경제인가 농업경제인가 거기에 이 장비가 있대요. 엄청 비싼 장비긴 한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농경제는 있는지 아무튼 그렇대요. 그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던데. 자, 조직감
3, 4라고 돼 있는 거는 압출 성형을 2번 뺐느냐, 3번 뺐느냐, 4번 뺐느냐. 그러니까 떡볶이 떡이 쭉 나왔어. 가래떡 나오면 그걸 다시 기계에 또 집어넣어서 한 번 더 뺀 게 2번. 다시 회수해서 한 번 더 뺀 게 3번. 이걸 또 한 번 해가지고 또 한 번 넣은 게 4번째야. 네. 그러면은 한 번씩 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뭉개지겠지. 하드니스 변화 어때요? 2번, 3번, 4번. 테이블 3에서 보시죠. 정도가 왜 낮아질까요? 압출 성형은 단단한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죠. 그리고 이게 위에서는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잘 배워줬는데 설명하기에는 노화의 정도가 어쩌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긴 했더라고요. 근데 데이터상으로 보면요, 얘네들이 조금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 데이터 보세요. 3,887인데 오차가 어떻게 편차가 얼마냐면 274야. 그치? 그럼 여기다 274 빼면은 거의 얘도 1500대야. 그러지 않아요?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첨단이기 때문에 커요. 3680인데 표준 편차가 90.3이에요. 90.3을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값은 거의 얘나 비슷해. 그렇지 않아? 이게 오차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통계 처리를 했을 때는 아마도 얘네들은 별 변화가 없는 걸로 나올 수도 있어. 이게 통계가 지고 있는 그런 통계가 때문에 표준 편차가 하드니스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커서 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거 있지. 얘 왜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까? 내려와서 빡 누르는 힘을 내가 준 거니까 플러스 값인데 어디에 쓰니까 어쩐다. 들어올릴 때 떨어지려고 버티는 힘이랬지. 그지? 그럼 면적 3에 해당이 되는 힘이지.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에요. 버티는 힘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디에 쓰니까 마이너스 값이긴 한데 여기도 자, 절대값이 클수록 힘이 큰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단계가 제일 빡빡해? 잘 붙어 있어 라고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얘가 많이 이렇게 다시 뽑고 했더니 끈적끈적한 정도가 4번째 한 번씩 가장 끈적끈적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네? 잘 달라붙는 단어에 그 다음에 스프링리스는 어떤 걸 뜻한다고? 스프링리스는 다른 말로 엘라스틴 그치? 스프링리스 탄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제일 높게 나왔으나 별 차이가 없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어깨 보시면 D라고 돼 있고 여기는 A, B, B라고 되어져 있고 이런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분산 분석 통계 처리를 한 건데 하드니스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너무 커요. 그러지? 표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산 분석을 할 의미가 없어. 자, 분산 분석은 어떨 때 하는 건지 자, 보세요. 자, 분산 분석은 이게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하고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분산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할 때 우리가 이걸 동분산 분석이라고 해요. 분산이 거의 비슷하다. 표준 편차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평균값이 갖는 것이 얼마만큼 신뢰도의 차이가 있느냐를 볼 거야. 자, 오른쪽에서 보시면 얘도 수치가 좀 커가지고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자, 스프링리스 좀 보세요. 0.01, 0.0, 0.04 이게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좀 작죠. 작은 이유가 데이터 값도 작아서 그래요.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산이 거의 똑같다고 가정해. 이걸 동분산 가정이라고 할 거야. 네? 자, 동분산 가정을 했을 때 이 평균값이 0.87이 있고 0.90이 있고 0.92가 있다. 그러면 0.92라고 하는 값이 숫자상으로 크니까
얘가 정말 의미 있게 큰 숫자일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력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보면 A, B, B 이렇게 돼 있죠? 통계 처리 프로그램 뭐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레벨이 달라지는데 SPS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값에서 A, B, C 알파벳 순으로 올라가고요. SAS나 SAS를 썼을 경우에는 높은 값일수록 A, B, C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A, B, B라고 되어져 있을 때 가장 낮은 0.87에 A가 마크가 되겠고요. 0.9라고 하는 가장 높은 값에 B라고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A, B라고 하는 거는 A에도 쓸 수 있고 B에도 쓸 수 있는 양답이야. 양답이야. 그래가지고 이놈하고도 차이가 안 나고 이놈하고도 차이가 안 난다. 어중간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거하고 B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얘가 이 2번보다는 4번이 훨씬 크더라라는 거예요. 설명력이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통계하면서 얘기할 건데 데이터를 보시면 스프링리스가 이렇게 됩니다. 자, 스프링리스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앞에서? 네? 스프링리스는 면적 1로 됐죠? 스프링리스가 좋아하는데 그 어디 있습니까? 코에시블리스가 그거지 면적으로 나누는 거. 그런데 스프링리스에도 뭐가 있었어? 뭐 곱하기 뭐 있었지? 이 값은 1보다 작은 값으로 막힌답니다. 코에시블리스가 면적 1이 면적 1로 나누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보다 작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썼어. 누를수록 갑자기 얘가 막 힘이 세지는 거 아니고는 1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다음에 이제 씹힘성. 씹힘성이나 하드니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크니까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총 5번의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표준편차가 1.08로 나오는데 어떤 거는 표준편차가 121로 나와요. 표준편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통계 처리가 불가능해. 그래서 A, B, C 마크가 없어. 이해되세요? 네, 어떤 경우 이게 미스프린트로 빼먹은 게 아니야. 근데 얘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르겠으나가 아니지. 앞에 있는 데이터들이 즉 하드니스라고 하는 값과 얘네들 값이 표준편차가 컸기 때문에 코에시브니스의 값을 통계 처리를 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얘를 설명하는 그 값에 해당이 됐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P-value라고 하는 거는 0.05 미만일 경우에는 유의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통계용어를 다시 배울 거예요. 즉 P-valu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뢰도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다 이제 뭐지 수능을 보고 표준 정규 분포가 이런 걸 들었을 거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시그마 6 시그마도 했었지? 기억하시죠? 네, 6 시그마에서 6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100만 분의 1 오차 범위를 했어, 그치? 99.9%가 다 양호품이어야 되고 요만큼 남는 양수값을 더한 것이 100만 분의 3개, 4개 정도 가졌어. 이게 6 시그마였어. 통계 수준에서 지금 P-value라고 되어져 있는 P가 0.05보다 작다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값이 나오면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것만 일단 알아봐. P 값이 0.05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의 값이 0.95예요. 1로 봤을 때 95를 해당이 되고 양쪽 값, 이쪽하고 이쪽을 더해서 0.05 값에 들어가는 거여서 자, 이 내가 실험한 범위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요 정도 있어요. 95%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있어가지고 정말로 특이할 경우에 쓰는 것이 이렇게 돼요. 이게 좀 헷갈리죠? 자, P는 0.05보다 작을 때, 즉 여기서 얘기하는 P-value 있죠, 여기서. P-value가 0.05보다 작은 값을 찾으면 걔네들은 유의차가 있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자, 이 데이터 중에서는 P-value가 0.01로 되어져 있으니
그랬더니 유의차가 없어. 고놈이야. 통계 처리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 한 거야. 얘는 어때요? 0.001이죠. 그럼 얘는 99% 신뢰도 구간에 들어가야 되죠. 얘 0.001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A, B, C 값이 설명력을 가져요. 또 하나, 얘도 보세요. 0.05보다 작죠. 이 값이. 그래서 설명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 코에스티빌리스는 어때요? 0.05보다 어쩌? 크지? 그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표준 편차가 0.01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서 분산 분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마찬가지 트위니스도 P값이 0.244로 0.05보다 컸기 때문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즉 9번 하나, 3번 하나, 4번 하나 고놈이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이 실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압출 성형 횟수가 증가할수록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해석할 때. 이 데이터만 단순하게 봤을 경우에 압출 성형을 횟수에 따라서 어디 영향을 미친다? 네, 점착성과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것이 제일 좋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이 깐깐하게 좋은 사람은 좋은 거고 그런 얘기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점착성이 가장 증가하는 것이 네 번째 임도, 네 번째 임도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춰서 4번 정도 압출 성형하는 것이 얘네들의 점착성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데이터만 봤을 때.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찍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데이터 해석까지 했다.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했어요. 자, 떡 얘기하면서 하드니스, 코시니스, 스프링니스, 네, 어드헤시브니스. 다음에 하나가 씹힘성까지 했네요. 네, 통계를 살짝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그러면서 이후에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감에 대해서까지 끝났어요. 앞에서 점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식품의 물성이라고 하면은 꼭 점성하고 점이만 있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 중에 점도 또는 점조도 하는 거. 이 점도와 점조도에 따라서 식품의 물성이 바뀌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고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게 되면 유통기한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내용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품질 관리사 정도에서의 얘기를 한다면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하고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쓸 거고 데이터를 볼 거야. 달라졌어? 아니면 그 전에 균일해? 아니면 더 나아졌어? 이것만 볼 거야. 자, 식품의 색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떡 하는데도 색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헌터라고 하는 헌터 또는 헌터 여러 표현을 하지만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자, 헌터의 밸류를 따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전에 거에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더 가져왔죠. 자, 일단 봅시다. 색의 구성 요소는 색상, 색깔, 그 다음에 밝고 어두운 정도, 명암, 그 다음에 선명하냐, 덜 선명하냐, 채도 이렇게 돼 있죠. 주로 이거는 식품의 색 요걸 표현하는 데는 우리가 TV 모니터, QLED 매우 삼성이 또 뭘 했다고 막 경쟁력이 증가했네 막 뉴스 나오더라. 어쨌든 색감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데를 하는데 식품에서는 이 식품의 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외향적인 특성을 보려고 합니다. 다만 색상을 눈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했을 때 좀 빨갛냐, 노랗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장비를 쓸 거야. 기계를 쓸 거기 때문에 기기상에서 나타나는 이 값들이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용 조금 하려고 해요. 색상, 명암, 채도는 각각 이렇게 구분합니다. 빛을 반사하는 정도, 주로 빛을 반사하는 정도는 선명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채도를 얘기합니다. 명암이라고 하는 거는 흑백처럼 어둡고 박다의 표현을 얘기할 거고, 색상이라고 하는 건 빨주노초 파남처럼 가시광선에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색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가시광선이죠. 무지개가 나오지만 무지개 영역이 빨주노초 파남 불까지 얘기했을 때 이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의 화장대를 보면은 약 750부터 350까지 이 영역만 볼 수 있어. 근데 어떤 걸 측정하라고 했는데 280 나노미터에서 측정하라 라고 하는 거는 이미 걔는 자외선 구간으로 넘어가. 장비 쓰실 때 알겠죠? 자, 이 색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뭐 뒤에서 이제 분광광대 강도계를 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우리가 분광광도계라고 해서 측정하는 것들은 가시광선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쓰긴 하지만 주로 이 가시광선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써요. 가시광선의 영역이 이렇게 된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에 해당이 된다. 표준색의 체계가 3개가 있을 거예요. 3개가 있는데 CI 표준색 체계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얘기하면 뭐 X, Y, Z 표계를 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역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TV 모니터를 생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냥 CIE라고 하는 데가 국제조명위원회다라는 정도만 상식으로. 두 번째는 이제 면셀 색도계. 면셀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색도계를 체계를 얘기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실게요. 얘네들은 이제 뭐 펀터의 색체계가 되기 전에 그 이전에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뭐 하나의 바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여서 명암 나오죠? 명암은 세로축이야. 가운데 축 맞대라고 보시면 되고 맨 위에가 흰색, 맨 아래가 검정색이야. 이 분류를 약 10단계까지 표시를 했대요. 이해되죠? 자, 이 하나의 색상과 명암과 채도를 다 표시했는데 자, 색상이라고 하는 건 이 가로띠예요. 이렇게 보시면 빨강을 R로, 노랑을 Y로, 초록을 G로, 파랑을 B, 보라를 퍼프리카 P로 약어를 쓰고 이 사이사이의 값에 해당이 되는 것들 있죠. 노랑, 빨강 이렇게 녹색, 노랑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중간중간 3개가 표시를 해가지고 총 10가지로 구분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색은 이렇게 칸막이를 나눠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객관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도는 이 가운데 축에서부터 점점점 이렇게 멀어질수록 이쪽으로 멀어질수록 채도가 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박. 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채도가 증가한다. 좀 선명도가 증가한다.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채도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즉 숫자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러겠지. 하나한테 문제를 던진다면 여기는 5G 4 슬롯하고 7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그린을 얘기하는 거고 초록색이고 앞에는 명암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채도 7에 해당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값을 해가지고 설명이 틀린 것을 하거나 다음 중 채도가 더 높은 것을 또는 명암이 더 낮은 것을 할 수도 있겠죠. 구분하시라고요. 숫자가 먼셀의 색도계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헌터 거예요. 그 다음 색이 점점 체계화되는 게 마지막 나온 것이 헌터입니다. 헌터는 우리가 알듯이 LAD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L이라고 하는 명도를 A가 B 값이라고 하는 건 채도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색깔을 표현하는 거지. L은 명도값을 명암을 얘기하지만 A와 B 값은
채도까지 얘기하진 않고 색깔을 얘기를 해. 원셀 같은 경우에는 채도 표시도 했어. 자, 헌터의 색체계를 보면은 A의 값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눌 거고 B 값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으로 나눌 거예요. 뭐 설명을 들어본 사람 있을 텐데 A의 값이 양일수록 적색을, A의 값이 음일수록 녹색을 나타냅니다. 자, 이때 뭐 A가 가로냐 세로냐 이렇게는 구분하지 않고 뭐 돌리면 똑같이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A의 양쪽 플러스 값은 적색을, A의 마이너스 값은 녹색에 가까워지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의 플러스 값은 황색, 노란색을 나타내는 거고, B의 마이너스 값은 파란색을 나타낸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자, 다음에 한번 더 할게요. 색은 이제 끝내야 되니까. 자, 색차계. 그 다음에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LA, B 값이 있는데 과거에는 LA, B로 다 표시를 했었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LA, B였는데 이게 점점 변화하면서 L에다가 별표, A에다가 별표, B에다가 별표한 것으로 조금 체계가 좀 달라졌대. 이거는 뒤에 이제 색차계를 측정하는 이 장비에 따라서 고정하는 값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값 때문에 다른 값을 인식을 하는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색차 지수 델타 E 값이 있어요. 델타 E 값. 네, 뒤에서 한번 볼 텐데 델타 E 값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명도의 차이, 자, 명암의 차이, 그 다음에 A 값의 차이, B 값의 차이를 각각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를 씌운 이 델타 E 값이 차이가 날수록 A라는 제품하고 B라고 하는 제품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색깔적으로 객관화시킨 데이터가 이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델타 E 값입니다. 델타 E 값이라고요. 이걸 잠깐 보도록 사가 1과 사가 2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선명해 보여요? 그냥 눈이 다 고장나 있을 수도 있고 다 정상일 수도 있어. 사가 1과 사가 2를 이제 비교를 하시는 건데요. 이 색도를 측정하는 이 장비가 뒤에 살짝 보여줄 텐데 딱 직경 내에서 1mm도 아니 10mm, 1cm도 안 되는 직경에서 얘를 측정을 할 거야.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고 측정을 했는지 여기다 대고 측정했는지 아니면 뭐 요 꼭지 여기서 측정을 했는지에 따라서 또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위치에다가 측정을 했다고 했을 때 L 값과 A 값과 B 값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때 L 값이라고 하는 거는 명암이라고 했죠? 밝고 어두운 정도. 그 다음에 A 값이라고 하는 건 A가 양수일수록 여기 47점이니까 양수일수록 빨간 거, 음수일수록 녹색이라고 했다. 이제 그 다음 B 값이라고 하는 건 얘가 양수일수록 누런빛을 띠는 거고 B 값이 마이너스일수록 푸르딩딩한 색깔을 띠는 거야. 자, 그래서 요 값들을 측정을 했는데 앞에서 차이점하고 다른 거는 얘가 별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요즘 추세는 이렇게 별표를 한대요. 어떤 데이터는 별표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럼 고정판이 조금 다른 걸 쓴 거니까 그건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사가 1번 있고 사가 2번 있네요. 이 2번도 각각당 L과 A와 B 값을 측정을 했어.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 어때요? 자, L 했더니 43.31, 이쪽은 47.34야. 이렇게만 보면은 누가 더 밝다? 밝고 명암의 정도니까 수치로 더 밝겠죠. 좀 진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L값이 더 나올수록 좀 어두워지니까 그런 얘기고, A 값이 클수록 붉은 정도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를 했을 때는 사가 1번이 더 빨간가 봐. 그지? 그 다음 사가 2번이 조금 더 누런가 봐.
여기까지는 볼 수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 그래서 어쩌라고. 얘네들은 그래서 1번 사과하고 2번 사과하고 자 가수원에서 사과를 땄는데 동일한 품질로 이제 제품이 나가야 돼. 근데 사과가 좀 다르다고 처음에 보내주신 거고요 이렇게 보내주신 거하고 다른 거 같아요. 컴플레인이 왔어. 그래가지고 공장 주인이 이제 진짜 그런지 이거를 데이터화 시켜주세요 하고 의뢰를 보낼 수도 있잖아. 네, 그때 이제 뭘로 비교할 거냐 봤더니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도식감보다도 외관상이겠죠. 색깔을 비교했더니 색깔의 차이를 할 때는 델타 L이라고 보이시죠? 델타 L은 말 그대로 야와 야를 뺀 거예요. 47.34에서 43.31을 빼도 좋고 이거에서 이걸 빼도 좋은데 어쨌든 차이의 절대값이야. 그래서 얘는 뭐 플러스로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 4.03이 나왔네. 자, 그 다음에 A 값은 47.63, 44.58의 차이를 본 거기 때문에 3.05가 나왔어. 반대로 뺐으니까 그러겠지. 자, 델타 B 값도 이렇게 됩니다. 즉 사과 1번이 기준이야. 사과 2번이 실험구야. 그치? 좀 차이를 본 거니까 사과 2에서 사과 1을 뺀 값들을 써놓은 거야. 됐죠? 기준이 사과 1번이에요. 자, 얘하고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한번 밝혀주세요. 라겠다고. 자, 이러는데 어쩌라고요? 라고 하면 이 정도 차이는 뭐 어쩌겠어? 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각각을 다 제곱을 씌워가지고 루트를 씌웠어. 그러면 무슨 값이 계산이 되냐면 델타 E 값이 계산이 돼. 이 델타 E 값이 5.16이 나왔대. 그러니까 되세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이 델타 E 값의 해석. 자, 5.16이라고 하는 값은요, 한 요 정도 돼요. 3.0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네요. 그래서 클레임이 제기되는 범위예요. 진짜 다른 거 보냈네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거 보내겠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 데이터가 얘기하는 게 색도만 있어서. 근데 1.5에서 3.0이다 라고 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고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어. 네? 근데 3이 넘어가면 진짜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래는데 넉줄해야지. 이해되세요? 네,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은 델타 E 값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클레임이 제기되는 범위는 얼마라고? 3.0 이상이 됐을 때라고. 이게 뭐 식품에서는 어디에서 측정하냐에 따라 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뭐 TV 모니터나 이런 거에서는 이게 색소가 굉장히 중요한 판매 저기가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3.0보다 훨씬 낮은 값에서 차이가 나도 클레임이 걸릴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식품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식품의 경우에서는 3.0 이상이 되면 서로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이건 이제 홈터의 색체계를 좀 설명하려고 가져온 건데 마찬가지니까 갑시다. 색도의 체계는 먼셀의 색도계 차이점. 얘는 뭘 측정할 수 있다? 먼셀 색도계는 채도도 분리해냈다. 네? 그 밖에 XYZ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채도까지는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헌터의 LAB라고 해놓고 헌터의 LAB 값에서 응용돼서 나온 게 요즘은 L-L별, A별, B별 요즘 나오는 데이터. 근데 과거에 48년에 이렇게 만들어냈어도 공부할 때도 그냥 LAB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시할 때는 어떻게 써야 돼? 조금 유식하게 보이려고 L별, A별, B별 해야 된다고 해? 알았지? 하나 더 하는 거는 델타 E 값으로 비교했더니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